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의 자식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한평생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늙어서 손주들 시집 장가가는 거 볼 나이에 이젠 외롭게 혼자 살고 있네요. 항상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며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다가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남이 된 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와 핏덩이 같은 아이들만 남기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뒤에 애들이랑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 가져온 폐물을 팔고 친정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만들었고 어린 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제일 싼 시래기 국밥이나 콩나물 국밥 같은 저렴한 음식을 주로 만들어다 팔았는데 그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이 술도 한잔하면 좋겠다고 안주 될 만한 걸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 돼지부속으로 순댓국을 끓이고 머릿고기 수육을 팔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래기나 콩나물보다는 든든한 고기 들어간 국밥을 먹으면 추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시장 사람들에게 요기도 되어줄 수 있고 술 한잔 하길 원하는 사내들에게 수육도 크게 한 접시 썰어내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격이다 싶었죠. 그전까지 시장에 없던 순댓국집에 사람들은 다들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장사하던 시장 모퉁이 작은 점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장사가 어찌나 잘 되던지 새벽까지 집에서 만들어서 리어카에 싣고 간 수육과 국밥 재료는 오후 장사를 끝내기도 전에 항상 일찍 똥이 나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쓸어 담다 보니 반년도 채 지나기 전에 시장 모퉁이에 점포를 얻어 들어갔고 도저히 혼자서는 밀려오는 손님을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라 직원도 한 명 뽑아야 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그때 처음으로 제 가게에 직원으로 와준 사람이 김씨입니다. 원래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혹시 아는 사람이 들을까봐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와 저는 2살 차이인데 19에 시집을 갔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 5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나 혼자 살고 있던 젊은 처자였어요. 처음부터 일도 잘하고 어찌나 손님들에게 싹싹하던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와는 그렇게 처음 만나 시장 바닥에서 장사할 때부터 곁을 지켜주었는데 번듯한 가게를 2개나 갖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40년 넘는 세월 한결같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장과 직원 사이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유일한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는 해가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시장에서 장사한 지 10년 만에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번듯한 건물도 하나 올리고 순대국밥 하면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명물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순대와 수육 썰어 번 돈으로 2딸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고 시집갈 때도 기죽지 말라고 넉넉한 지참금도 챙겨서 보내고 나니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네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열심히 일만 하고 지내며 살았는데 3년 전 새벽에 가게 나와서 혼자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앞이 노란 게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이 넘어가니까 말도 안 나오고 119에 전화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고기 삶아 놓으려 출근한 거라서 직원도 없었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명 없을 시간이라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올 사람 하나 없었죠. 그렇게 기절을 하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그제서야 저는 살았구나 싶었어요. 제 옆엔 김씨와 2딸들이 와 있었고 드라마에서나 자주 듣던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답답하고 자꾸 손발이 저릿저릿한 게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많이 늙었구나 생각해오던 참이었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김씨가 밤잠을 설쳐 일찍 깨는 바람에 제가 하는 장사 준비나 같이 도와줄 생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쓰러져 그대로 큰일을 치렀을 거예요. 너무나 김씨에게 고마웠고 멀리 사는 자식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7순이 넘어가니 주변에서 하나둘씩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좋은 세상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가는지 안타깝고 야속했는데 이렇게 고비 한번 넘기고 나니 언제까지 청춘이 아니구나.
언제든 내 차례가 올 수 있으니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정신을 추스리자마자 두 딸과 사위들을 다 집으로 불러다 앉혀놓고 나중에 내 장례식장에서 싸우지들 말라고 미리 재산 정리를 하자 했습니다. 매일 국밥이나 팔던 늙은 엄마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 하던 딸들과 사위놈들이 제가 가진 통장과 건물, 땅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국밥 팔아서 이 돈을 다 모았다고? 우리 장모님 진짜 알부자셨구나? 이 동네에 살면 장모님 땅 안 밟고 못 지나다니겠네. 하며 호들갑들을 떨어대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이야 나중에 때가 되면 두 딸이 정확하게 반씩 가르면 될 것이고 땅 조금 있는 것과 건물 있는 건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든다 하고 둘째는 누군 대학 가는 자식 없냐면서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길래 하도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알아서 나눠줄 테니 다들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한 번만 더 유산으로 싸우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이면 다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고 뉴스에 얼굴 타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입 다물고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가고 나서 싸우지들 말라고 미리 정해놓자 불렀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제 앞에서 자식들이 유산 갖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날 저녁 김 씨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자네를 고생만 시키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어차피 우리 애들은 생전 식당 일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라 내가 죽고 나면 식당 두 곳의 모든 권리는 자네가 갖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 났던 자식들과는 달리 펄쩍 뛰며 싫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사장님 밑에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누구한테 한번 무시당한 적 없이 살았네요. 지금도 충분히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게는 100살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시고 어차피 사장님이나 나나 동년배지 않소? 그냥 지금처럼 즐겁게 살다가 가십시다. 내가 이 나이에 재물 생겨봐야 물려줄 자식이 있어? 돈 쓰고 다닐 애인이 있어?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나한테 줘봐야 헛일이오. 라고 이야기하고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지금껏 살면서 모아온 재산들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앞으로 살면서 크게 힘든 일 없이 살 수 있을 것이고 가게는 국밥 맛도 모르는 자식들보다는 평생 제 옆에서 함께 해왔던 김 씨에게 맡기면 제가 없더라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결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이를 어째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자식들 불러다 제 유산 정리를 했었던 그날 이후로 주말만 되면 첫째 딸과 사위가 가게에 나와서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국밥도 나르고 깍두기도 퍼나르며 일을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작에나 한 번이라도 그랬었다면 모를까 첫째 딸은 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 파는 거 창피하다며 한 번도 가게에 얼굴조차 안 보이던 앤데 이제 와서 사위까지 데리고 가게 나와 일하는 모습이 마냥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스스로 나와 부모 일 돕는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한 번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죠. 첫째 딸은 결혼 전 회사를 잠깐 다닌 거 말고는 쭉 집에서 애 낳고 살림만 하던 아이였고 큰 사위는 1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가 몇 년 전에 퇴사하고 치킨집 차리더니 쫄딱 말아먹고 요즘은 다시 회사 다니며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살림이 팍팍해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하던 게 쉬워 보였나 봐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제가 혼자 몸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며 장사를 해왔으니 저보다 젊고 힘도 있는 둘이서 가게를 맡아서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나와서 일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일요일 저녁엔 저희 가게에 나와 처음 일하는 직원들과 똑같은 시급으로 일당을 쳐서 들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 딸이 안 받는다고 그냥 좋은 마음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라 하더니만 3주 정도 지나니까 일요일 저녁만 되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봉투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바쁘기도 하고 식당 일이라는 게 원래 좀 고되고 힘든 일이다 보니 얼마 하다가 못하겠다고 손들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땡이도 안 부리고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첫째 딸에게 풀리는 듯 하면서 이참에 딸에게 주방일을 가르쳐서 가게를 물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는 일요일 저녁 장사가 끝나고 사위와 딸이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앉혀놓고는 이 가게를 자기들에게 물려달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물려주기로 한 돈이며 땅이며 다 둘째를 줘도 좋으니 이 가게는 자기들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밥 만드는 것도 배우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째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미 김씨도 가게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제가 없으면 이 국밥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일단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너희 둘 다 새벽에 나와서 장사 준비하는 것부터 도와라. 어차피 이 일 하려면 평생 새벽에 잠잘 생각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했고 첫째네 부부는 기뻐하며 물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둘째 딸이 어떻게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부터 제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걸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예전부터 엄마 가게도 도와주고 실제로 언니보다는 내가 더 잘할 텐데 왜 그걸 언니랑만 이야기해서 가게 준다고 해버린 거야? 저는 준다고 한 적 없고 장사를 배우고 싶고 가게를 이어서 해볼 생각이 있다길래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 설명했지만 이미 둘째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둘째는 어렸을 적부터 제 가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면 시장통에 있는 가게로 와서 교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손님에게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 정리를 도와줬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새로 생긴 큰 가게에서 계산대도 봐주고 서빙을 하며 본인 용돈벌이도 해가던 아이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이랑 자기 동네에서 고깃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제법 장사가 쏠쏠하게 되는 편이라 첫째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은 편이었습니다. 자기들 장사도 잘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일에는 통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모아온 재산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주 주말에 또다시 첫째와 둘째가 저희 집에 모였어요. 첫째네는 주말에 시간이 남아서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며 배울 수 있었고 둘째네는 지금 하는 장사가 있어서 시간은 없지만 평소 일을 하던 경험이 있으니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결정만 내려주면 언제라도 고깃집을 처분하고 국밥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둘 다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함께 일을 시키면서 비교해보면 될 텐데 둘째는 현재 생업이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가게를 물려받는 사람은 나중에 유산으로 다른 재산을 한 푼도 갖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두 녀석 모두 가게를 달라더군요. 돈이야 얼마든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쉬는 날 한 번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 준비하고 저녁 마감까지 끝내고 나면 온몸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줘도 끝까지 가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둘째는 지금 생업도 있고 먹고 살 길이 있으니 일단 그거라고 첫째네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주방 일부터 장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잘 버텨서 넘겨받을 만하다 싶으면 첫째에게 물려주고 대신 나머지 재산은 둘째에게 주고 반대로 첫째가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다면 가게는 둘째에게 주도록 하겠다고요. 첫째 사위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작은 방 하나를 구해 저희 가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첫째 딸은 애들 때문에 집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주말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첫째 사위가 처음에는 좀 의욕적으로 하는가 싶었지만 하루에 16시간을 가게에서 일을 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슬슬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젊은 시절에나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지 요즘은 아침에만 일찍 나가고 저녁엔 다른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마감을 맡겨두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일찍 들어가서 쉬거든요. 처음 주방일 해보는 사람이 새벽부터 마감까지 일을 했으니 몸이 힘든 건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30년째 해오고 있어요. 일을 배울 때까지 몇 년은 이 생활을 해야 한결같은 맛을 내고 손님이 계속 찾게 만드는 가게가 되는 거지. 돈 좀 벌었다고 직원에게 다 맡겨두다가는 결국 음식 맛이 변하고 단골들부터 서서히 발길을 끊고 망하는 가게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더 사위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던 것도 분명 있습니다.
일을 쉽게 보고 돈 욕심에 하겠다고 하는 일이었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 하는 게 서로 간에 나으니까요. 그렇게 2주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첫째 사위가 몸살에 걸렸다면서 아프다며 일을 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아프면 가게 문 닫을 거야? 일부러 더 모질게 말을 했어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일 찾아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그날 제 첫째 딸이 전화를 해서는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저보고 돈밖에 모르는 나쁜 엄마랍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사위에게 연락이 와서 애기 엄마가 올라오라고 했다고 짐을 싸서 가버렸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한 부분이 있어 미안하긴 했지만 저 말이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아침에 일을 안 나왔다가는 그날 장사는 누가 할 것이며 손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누가 또 찾아오겠습니까? 옛날처럼 밥 먹고 술 먹는 가게가 몇 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길만 하나 건너면 저희 가게보다 더 싸게 파는 국밥집이 널렸는데 그런 정신으로 가게를 맡아서 장사를 하다가는 얼마 못 가 문 닫을 게 뻔한 일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게는 둘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둘째네 역시 하던 가게가 있으니 당분간 사위가 본인 가게 마무리하고 둘째 딸만 내려와서 제 국밥집을 넘겨받기 위해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첫째와는 다르게 역시 둘째는 예전부터 자주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도 빠르게 배우고 주방일도 하나를 시키면 둘셋을 해오더라고요. 역시 둘째에게 가게를 주는 게 옳았구나 싶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깁니다. 저희 가게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몇몇 직원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곤 합니다.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13시간을 내내 서서 어떻게 일을 하겠나요? 직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아줌마들인데. 그래서 점심 장사 끝나고 손님이 끊기는 시간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쉽니다. 장사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로 제가 가게를 보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손님 방 하나를 문 닫아 놓고 그 안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누워서 잠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일 못해요. 그런데 둘째가 낮에 직원들이 쉬는 꼴을 못 보고 자꾸 한 사람씩 불러내서 청소도 시키고 저녁 장사 준비하라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둘째는 아직 일하는 시간이고 월급 받고 일하러 왔으면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며 쉬는 직원들을 들들 볶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직원들 대표로 나선 김 씨와 한판 붙었습니다. 김 씨는 둘째 딸에게 불만을 이야기했고 제 딸은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자긴 이런 꼴 못 본다며 쉴 거면 사표 쓰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이미 김 씨도 화가 잔뜩 나서 제 딸이랑 일 못하겠다고 앞치마를 벗어두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젊은 사람들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야. 내가 어제 장보 봤더니 아줌마들한테 월급도 엄청나게 주던데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사람들 새로 뽑을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길래 저도 모르게 제 딸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일한 사람들 대부분 나랑 5년은 기본이고 10년 이상 같이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보다 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함께 해온 사람들이야. 나이도 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야? 라고 소리 질렀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는 제 말에 둘째 딸은 화를 참지 못해 소리를 빽 지르고는 가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랑 둘이 장사하면서 자기 성질 참을 줄을 모르니 저래서야 어떻게 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래서야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둘 중 하나에게 가게를 맡길 수도 없었고 김 씨에게도 또다시 이야기해봤지만 제 두 딸들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자기가 집안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가게는 나 죽고 나면 팔아서 나눠 갔던지 그냥 문 닫아버릴 거라고 딸들에게 통보해버렸어요. 어찌됐던 딸들이 조용해지고 저도 이제 교통정리가 다 끝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시끄러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중에 두 아이들이 재산 갖고 싸우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 첫째 딸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 바다 구경하러 가자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 둘 다 결혼시키고 나서 저와 함께 여행 간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장사하느라 바빴고 아이들도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저와는 함께 여행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여행 가자고 하길래 너무 설레었어요.
아무리 싸우고 다퉜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만 대한 건 아니었을까 반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여행 날 딸과 사위들과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회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제가 좋아하는 바다도 실컷 보고 아주 행복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차에 태우고 시 외곽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가더니 여기까지 온 김에 건강검진 좀 받아보자며 저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는데 얼떨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진을 받더니 저보고 다짜고짜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도 좋았고 신체 능력도 좋은데 갑자기 제게 치매가 무슨 말이고 얼마 전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것도 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집으로 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병원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의 치료를 위해 가족들 동의하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제 마음대로 퇴원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붙잡혀서 큰일 나겠다 싶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 소리쳤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라더군요. 자식들 차를 타기도 싫어서 걸어서 나오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들과 사위가 집으로 저를 찾으러 와서 또 잡아갈까봐 간단한 짐만 싸들고 김씨네 집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피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라고 딸과 사위들이 난리가 나더군요.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너무 괘씸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유언장도 다 공증을 받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가게는 김 씨에게 넘어가고 나머지 제가 가진 현금이나 부동산은 전부 처분한 뒤에 모두 치매 노인이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들은 제가 가진 것을 단 10원짜리 하나조차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죠. 요즘은 다시 건강도 회복하고 몸 상태도 좋아져서 새벽에 출근해서 장사 준비를 합니다. 김 씨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의지를 하며 잘 살고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직원과 사장 사이의 관계가 40년째 돈독한데 제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돈만 밝히고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은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자식들이 미워지니 손주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냐 싶어요. 그냥 이대로 열심히 국밥 만들고 장사하다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은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도 자식 농사는 완전 꽝입니다. 차라리 제가 모아둔 재물이 없었다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어차피 갈 때 다 들고 갈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고 욕심을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해 주시는 직업 덕분인지 저는 예전부터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제 나이가 어린 편이기도 하고 그전까진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개팅 자리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 선생님으로부터 남자는 남자로 이질하면서 소개팅을 주선받게 되었어요. 동료 남자 선생님의 친한 형이었는데 집안도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고 무엇보다 사람이 성격도 정말 좋고 남자다우며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갈비집을 몇십 년째 하고 있었고 그분이 부모님을 이어 새로 2호점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역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를 만나겠냐며 사양을 했지만 안 그래도 그 형님이 요즘 들어 장가를 가고 싶어 한다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이들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상형이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개팅을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의 첫 인상은 썩 괜찮았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제가 어색하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분위기도 잘 리드하고 배려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제 직업을 너무 좋아해 주었고 본인도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옛날부터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저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꾸 치켜 세워주었어요. 아이는 좋아하냐, 자기는 평소에 아이를 많이 갖는 게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 반 아이들 모두 사랑스럽고 귀엽긴 하지만 가끔 제 말을 안 듣거나 짓궂은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된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깊은 사명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가 조금 더 컸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좋은 감정으로 소개팅을 마치고 그 이후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중에도 남편은 제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었고 주변의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사장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꼭 차로 데리러 오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들 것까지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년 선생님들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본인 가게로 꼭 다 같이 오라 하더니 저희가 주문한 음식보다 훨씬 푸짐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주변 선생님들은 제게 남자 정말 잘 만났다며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제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조금 빠른 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안에 학교 선생님이 들어왔다며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해주셨고 저한테 혼수도 필요 없고 몸만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도 해주신다 하고 저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차도 한 대 뽑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른들 사이에서 신부감으로 인기라는 말은 자주 들어왔었지만 실제로 이런 부잣집에서 좋아해 주시다니 의아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날 시댁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몇 번 말했었던 막둥이 동생이라는 막내 도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금슬이 너무 좋으셔서 늦은 나이에 막내가 생겼다고는 했는데 직접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9살 차이였고 시동생은 남편과 19살 차이였으니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20살 되자마자 남편을 갖고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40이 거의 다 되어 늦둥이를 또 보셨다고 해서 속으로 참 대단하다 싶었죠. 남자다운 성격의 남편과는 달리 막둥이 도련님은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고 사춘기라 그런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어려운 건지 특히나 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괜히 시간 질질 끌 거 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상견례 자리를 잡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자 하셨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결혼식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남편과 시댁에서는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죠. 오죽했으면 제 부모님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너를 시댁에서 좋아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는 걱정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정말로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한테 차도 한 대 사주셨고 혼자 힘들게 자취하지 말고 두 사람이 같이 살라 하시며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미리 구해주셨어요. 48평 아파트가 저희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앞으로 금방 애 낳고 하다 보면 별로 넓은 것도 아니라며 그때마다 이사 다니면 번거로우니 아예 처음부터 큰 집에서 시작하라 하시더라고요. 집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골라서 사주시더니 집 계약 끝나자마자 저한테 가전제품 같이 보러 가자고 끌고 가셨죠. 가장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 턱턱 골라서 혼수까지 다 사주셨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빈손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침대라도 제가 하겠다고 우겨서 겨우 침대 하나 제 돈으로 사서 들고 들어갔네요.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 부르셔서 시댁에 들렀을 때는 사돈어른을 가져다 드리라며 한우갈비를 주신다거나 본인들 거 사는 김에 같이 산 거라고 하시면서 친정부모님 두 분 명품 지갑도 선물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하려 해도 워낙 완강하게 주시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콩 구워 먹듯 결혼 준비를 마치고 작년 봄에 결혼식까지 좋은 곳에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에다 지역 유지라고 들었는데 결혼식장에 화환은 많이 들어왔지만 어째선지 남편의 친구들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찾아와준 제 친구들이 결혼식에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냥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도 없으니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닐 일도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앞으로 차차 준비해봐야죠. 라는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하루빨리 아이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뼈대 있는 양반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40 다 되어 가진 막내 도련님도 그렇고 그냥 이 집안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혼생활을 최소 1, 2년 이상 즐기고 나서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출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내면 제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금만 둘이 신혼생활을 하다가 천천히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보았지만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고요. 당신 학교 때문이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낳고 키워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원하고 계시니까 빨리 아이부터 갖자. 아이를 가져야 생활이 안정된다느니 자기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빨리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좋다더니 애를 갖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아무리 닥달을 해도 사실 저는 서두를 마음이 전혀 없었죠.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도 그렇고 제 나이도 있는데 1년은 남편과 둘이 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많은 아이 엄마들은 여자로서의 자신보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 보였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딱 1년만 더 엄마가 되기 전에 제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저대로 아이가 지금 당장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안달을 내시더니 임신이 잘 되는 약이라며 꼭 챙겨 먹으라고 하면서 결혼한 지 3달 만에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혼한 지 10개월이 다 지나도록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하는 게 보였고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집착을 넘어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 별일 없냐 물으셨고 카톡으로 임신에 좋은 음식들을 보내시며 압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건너오라 부르시길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여지없이 저희 부부의 아이 이야기 위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제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며 늦기 전에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니 어머니, 저도 저지만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 받아봐야죠. 저는 아직 20대인데 남편은 얼마 안 있으면 40이잖아요?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애야? 라며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의 날선 반응에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자기 아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면 저는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기분 이상해 뾰로통해 있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서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가요?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라지만 제가 고생해가며 얻은 직업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말씀 너무 심하게 하셨어. 당신은 문제없는 사람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더니 남편은 그런 건 아니라며 그냥 자기가 건강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말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는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저희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문득 고등학생인 시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졸업 앨범을 찾아보게 되었고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앨범에서 금방 시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에 짧게 자기소개하는 글에서 혈액형이 AB형이라는 말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시동생이 반에서 유일한 AB형이었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O형이고 어머님도 O형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B형이긴 하지만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자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버님 혈액형이 뭐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님은 B형이고 어머님은 O형이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따지고 물어보고 시부모님이며 남편과 시동생 혈액형 검사와 DNA 검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속으로만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시더니 저희 부부 둘과 함께 같이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부르셨나, 또 어디 이상한 한의원으로 끌고 가서 아이가 생기는 침이라도 맞으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산부인과였어요. 저는 내심 못마땅했지만 일단 저희 부부가 같이 검사를 받았고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들으라는 듯이 밭이 좋아야 아이가 생기는 건데 밭이 좋아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거슬려서 저도 참지 못하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밭도 밭인데 뿌리는 씨앗이 튼튼해야죠? 어머님은 또다시 제 말에 발끈하며 화를 내시더니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 니들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전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어머님께서는 대충 넘겨짚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떠돌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남편한테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제 말에 어머님이 놀란 토끼눈이 되어 당황하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놀라고 화를 내는 어머님의 반응에 순간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동생이 있었는지, 왜 학교 선생님을 1등 신부감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 보내기도 전에 빨리 애부터 낳으라고 그렇게 성화였는지,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 이유인 걸 알아채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댁 식구들 DNA 검사라도 받아보시겠어요? 어머님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저는 불임 클리닉이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따라 나와서 이건 그저 실수일 뿐이라며 시동생은 앞으로도 없는 사람처럼 제 눈에 띄는 일 없이 자기들이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저희 남편과 시동생의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정확하게는 시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죠. 대체 남편의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듣지도 않고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바로 제 뒤를 따라서 왔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두 사람 모두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속여서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걔가 내 아들은 맞는데 예전부터 엄마가 키워주셔서 이젠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외삼촌 있는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고. 웬만하면 미국에서 살게 할 거니까 당신 눈에 띄는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하고 남편에게 더 정이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길래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집안에 없는 자식처럼 기죽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원래 족보대로라면 제가 새엄마인데 그동안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속 터지는 집구석이었어요. 남편 놈과 시부모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일단 저는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다 싶었고 일단 제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한참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나중엔 아버님까지 집에 찾아오셔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비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그 애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앞으로는 너한테 손주 낳아달란 말도 안 할게. 너희들 둘만 행복하게 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렸을 때 불장난이었고 상대방 여자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친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동생처럼 시부모님이 키워주셨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후회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을 들으며 진짜 이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사줬던 자동차 키도 반납했고 애초에 제가 혼수로 장만한 것도 침대뿐이라 혼자 살 집을 구하고 며칠 후에 침대만 들고 나오니 끝이더라고요. 만약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지만 그쪽에서는 일 커지는 게 싫었는지 바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먼저 위자료까지 정해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간 끌기 싫어서 바로 도장 찍으며 제 1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줬던 동료 선생님은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괜찮다고 용서해주고 말았어요. 비록 제게 이혼 여딱지가 생기긴 했지만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위자료도 받았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따지고 보자면 아직도 저는 20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제 잘못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한 것이 큰 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막둥이 도련님이었고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막둥이 도련님은 유학 간다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고 진짜 미국으로 갔다 하네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검사 결과도 뒤늦게 들었는데 당연히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제 문제가 아니라 전 남편 쪽 문제였겠죠? 올해까지만 일하고 내년에는 타 지역으로 전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고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막둥이 시동생분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인간들은 언젠간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